안녕하세요. 바른사의 미트 콘서트 33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미트 콘서트는 전 서울중앙지검 검사 박인환 변호사님을 모시고 반민주 독재 정권의 사생아, 공수처의 탄생이라는 주제로 이루어졌습니다. 많은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2021년 그 출범을 앞두고 있는 공수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무엇이 문제인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방송 바른사의 TV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유튜브 시청 시에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바른사의 미트 콘서트는 봉영식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원님을 모시고 대북전단 금지법 어떻게 볼 것인가 라는 주제로 진행되겠습니다. 지난 2020년 12월 14일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일명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민주당의 독단적인 강행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안 통과 후 미국을 비롯한 유럽 많은 국가들, 즉 국제사회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국내에서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북한 인권을 외면시하는 등의 우려가 있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봉영식 전문연구원님을 모시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사님. 예, 안녕하십니까. 바른사회 미트 콘서트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7년 동안 미국에서 교수를 하면서 이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워싱턴 DC의 아메리칸 대학교에 있으면서 많이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교육해서 연세대학교에 있는데 저희 부친께서도 이 바른사회의 초창기 멤버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기회에 불러주신 거에 대해서 그리고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게 된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소개받기로는 약 20분 정도 제가 발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질의응답을 통해서 좀 더 깊이 있는 논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올해가 소해인데 여러 가지 재밌는 말이 많더라고요. 소가 한 마리 있으면 뭐라 그러냐 그랬더니 소원, 소가 두 마리 있는 걸 뭐라 그러냐 그러면 투 그런다는데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기원합니다.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어떻게 볼 것인가가 제 발표 제목입니다. 여러 가지 쟁점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왜 이 입법이 나오게 되었는가 그 이유를 살펴보고 또 국내외의 반응 그리고 이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의 그런 법리상 타당성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것이 과연 어떤 정책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향후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고 남북관계는 어떻게 진행될 것 같은가 이렇게 발제 순서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지금 뭐 소위 이것이 김여정 하명법이 아닌가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데 사실 그럴 여지가 많았죠. 왜냐하면 잘 기억하시겠습니다만 6월 4일에 김여정 제1부부장이 그것들이 기어다니면 몹쓸 짓만 하니 이제는 대한민국 정부가 광대노름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어야 할 것. 근데 문재인 정부가 즉각 반응을 했죠. 입법 취지와 의사를 발표했고 6월 13일에 잘 아시겠습니다만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완전 폭파된 다음에는 정말 이 전단 살포 금지를 하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해야 된다는 것이 집권당을 중심으로 또 청와대 측에서 강력하게 제기됐습니다. 대북전단 살포는 이제 사실 역사가 길죠. 특히 최근에는 이제 2010년도 천안함 폭집 사건 이후에 이명박 정부가 5.24 조치를 취했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잘 알려지는 않았습니다만 대북 심리전의 제기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런 전단 살포라든지 북한에 대해서 외부의 정보를 유입하는 것이 북한의 인권 상황을 조속히 개선하는 데는 미미한 효과가 있을지라도 북한 정권의 그런 안정성을 위협하는 데는 굉장히 심각한 요소가 됩니다. 즉 북한 정권은 김일성교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데 이런 객관적인 정보가 북한 주민들에게 유입된다면은 그 정권의 정통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아주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이 되기 때문에 김정은 정권이 이런 대북 심리전 그리고 전단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고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014년 10월 10일에 전단살포로 벌어진 남북 간의 총격전 사태가 발생하였고, 또 그 목함지뢰 사건에 따라서 우리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을 때는 그 바로 8월 20일 2015년이죠. 북한군이 그 대북 확성기 방향으로 고사총을 발사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북한 측에서도 사실 직접적인 군사 충돌을 감행할 만큼의 배짱이라든지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는 입단의 행동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8월 25일에 양국 간 고위급 회담에서 재발 방지와 사과를 좀 어정쩡하지만 일단 마무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전단살포라든지 북한에 대한 심리전을 계속한다면은 북한의 도발을 북한이 도발할 것이다. 강력하게 대응하기 때문에 우리의 안보가 심각한 위협이 된다. 이것은 상당히 과장된 면이 있다는 것이 2015년의 북한 행태를 분석해 보면은 나올 수 있는 결론이라고 하겠습니다. 법리적으로는 2015년 1월 6일 의정부 지방법원의 판결이 여러 가지 중에서 이제 중심이 되는 판결인데요. 여기 이제 이민복 씨도 참가를 하셨습니다만, 그 대북전단 살포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급박하고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킬 경우 이를 제지할 수 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발생시킬 경우 제지할 수 있다는 조건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제한이 과도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것이 법원 판결의 핵심적인 두 가지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해서 급박하고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킨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그런 정부의 조치가 과도해서는 안 된다. 표현의 자유라든지 알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 이런 취지의 법원 판결이었고 2016년 대법원에서도 이 판결이 유지가 됐습니다. 이것이 이제 개정된 그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그 대북 전단살포 금지법의 가장 독소 조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제24조, 제25조입니다. 이것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좀 빨리 진행을 하는데 이 자료는 제가 이미 그 이메일로 보내드렸기 때문에 이 주최 측에 나중에 요청하시면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경희대 백범석 교수가 잘 분석을 한 걸 토대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악법이다 이런 주장이 있죠. 과연 그러한가? 기본적으로 표현의 자유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유권규약 제19조 3항에서도 명문으로 규정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제한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강경화 장관도 CNN 인터뷰에서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했죠. 하지만 개별 국가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지 할 때, 여기서 문장이 잘못됐는데, 제한을 할 때, 그 증명의 책임의 정부에 있습니다. 국가 안보 및 공공질서가 위협받는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2016년 대법원 판결과 2015년 의정부 지방법원 판결에서는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제약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이 이것은 국가 안보를 위협하기 때문에 국가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구체적인 증거를 국가가 제시해야 되는 엄격한 기준에 속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1998년에 한국 정부가 김근태 개인 통보 사건에서 그 김근태 의원의 고문 그런 것을 정보를 하는 것은 국가 안보를 침해한다. 그 다음에 1990년 손종규 개인 통보 사건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두 사안 모두에서 공이 자유권규약 제15조 상의 표현의 자유가 심히 침해받았다고 판결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의 자유는 제한될 수 있지만 굉장히 엄격한 조건 하에서만 제한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 특히 이것이
시라쿠사 원칙이라 그러죠. 요즘에 과연 국가가 그 개인의 생명 보호와 공공체의 이런 질서 유지를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가, 이런 법리적인 토론이 다시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서 불거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시라쿠사의 원칙은 뭐냐면, 국가 안보나 공공 질서를 위해 제한적인 조치를 국가 취할 수는 있으나 사회의 민주적 기능을 심히 손상하지는 말아야 된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가 아니냐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어느 정도로 제한할 수가 있는가, 해야 되는가, 그리고 과연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야만 국가 안보와 공공 질서가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정부가 증명할 수 있는가가 핵심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문제를 계속 지적해 보겠습니다. 24조 3항을 보면 흥미로운 것이 24조 1항하고 2항에서는 그 지역을 군사 분계선 일대라고 명시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위반을 한 홍영길 의원 측에서도 설명을 못하고 있는 것이 3항에서는 전단능 살포 이렇게 그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서 전단을 살포하는지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북중 접경 지역에서도 전단 살포를 규제하고 있으면 그런 해석이 가능한데, 그럴 경우에는 그렇다면은 중국과 러시아의 법률이 적용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은 속지주의 원칙에 죄송합니다. 속인주의, 여기 잘못 썼네요. 속지주의가 아니라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서 한국 국민이 하는 행동이니까 한국 법률이 적용돼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일부의 입장은 대북전단 살포 금지는 중국, 러시아 등 제3국은 적용 범위가 아니다. 제3국에서 전단 살포는 해당 국가의 법규가 우선 적용한다. 이런 의견을 보였는데, 이것은 사실 우리나라가 중심 법리주의로 하고 있는 속인주의를 포기하는 이런 발표이기 때문에 많은 법률 전문가들이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문제라고 할 수 있고, 두 번째 문제는 이제 살포가 핵심적인 개념인데요. 여기서 살포라 하면 하고 그 정의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장희 한국외대 명예교수, 법학자이시죠. 이분은 이제 정부와 이제 민주당의 입장을 지지하면서 그 대북 전단 살포 행위 자체가 세 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다. 남북 교류 협력법이란 국내법을 위반했고, 두 번째 남북 정상의 합의인 4.27 판문점 선언을 위반했고, 그리고 국제법인 1953년 정전협정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이 법을 적극 환영하고 이것이 냉전 법령 개폐 대장적의 획기적인 출발점이 되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말씀하셨죠. 근데 이제 이제 이장희 교수님의 의견에 따르면 일상생활권 무상으로 날려보는 것은 일종의 증여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남북 교류 협력법의 위반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양옥석 교수의 의견에 따르면 이것은 고무줄 해석의 위험이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은 선전, 증여 등을 목적으로 했다고 했는데, 이제 선전과 증여가 이제 같이 묶일 수 있는 그런 공통적인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선전, 증여 등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전단 등이라고 했는데 전단 말고 또 어떤 것이 등에 포함되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이 법률이 아주 모호하게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부해서는 안 된다 했는데, 이것을 역으로 말한다면은 만약에 북한의 특정 다수인을 지칭을 해서 전단을 살포한다면은 이것은 이 전단 살포 금지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것이죠. 북한의 특정인에게 배부를 할 때는 이 법의 위반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북한으로 이동하는 행동들 금지하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중국, 러시아의 국내법과 충돌의 그 여지가 크고,
만약 제3국을 거치는 전단단의 이동을 항공기, 선박, 철도, 차량 등으로 확대할 경우에는 외교상으로 문제가 굉장히 복잡해지고 됩니다. 이로 인한 외교 문제, 외국의 공범을 통한 행위의 가벌성 문제, 외국에서의 범죄 행위에 대한 수사 가능성 등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로 한국 정부에게 대두되게 되는 것이죠. 또한 모한 개념이 있는데 대상이 누구냐입니다. 24조 1항과 2항을 보면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북한에 대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 북한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상 북한에 대한 개념 정의가 없다는 것이 이제 법학계의 의견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한반도 군사분계선 이북에 거주하는 사람까지 포함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은 북한에 대한 방송을 하지 않고 소위 대한민국, 남한에 대한 방송을 하거나 전단을 살포한다면 이 위반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우리 사회에 대한 프로그램을 담은 그런 전단을 배포한다면 이 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남북 합의서 위반 행위 금지 그랬는데 근본적으로 남북 합의서가 무엇인지 모호합니다. 비준을 받는 남북 합의서가 몇 개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남북 합의서라는 것을 정의하지 못하고 있고 또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켜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위험 자체가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으로 구체적인 위험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구체적인 위험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보면 미수범 처벌 규정도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아주 구체적인 위험을 유발하는 행위라고 증명이 돼야 된다는데 막연히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처벌을 한다. 이렇게 된다면은 고무줄 과잉 해석의 위험이 있다는 것이죠. 이장희 명예교수는 또 이것이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 공동선언 위반이라고 보았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특히 4.27 판문점 선언 제2조 1항에서 보면은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 금지를 명시적으로 합의하였는데 어떤 전단 살포를 금지했는지 어떤 내용의 전단과 어떤 형식으로 살포하는 전단을 금지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 자체 4.27 판문점 2조 1항 자체만으로는 위반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법률 해석상에 무리가 간다는 것입니다. 또 9.19 평양 공동선언 위반이라고 한다면 실질적인 전쟁 위험을 야기한다. 아니면 적대적 관계를 악화시킨다. 이렇게 비판할 수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이라든지 개성 공동연락사무소 폭파라든지 최근 서해 해수부 공무원 피살도 사실 9.19 평양 공동선언 위반인데 우리 정부의 입장은 이 세 가지 북한의 행위는 9.19 평양 공동선언 위반이 아니라는 게 입장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형평성, 균형의 차원에서 과연 이런 법 적용이 가능한 것인가? 더더군다나 이거는 상위법이 아니라 북한이라는 우리가 헌법상으로 비합법적인 단체를 규정하고 있는 존재와의 합의이기 때문에 상위법과의 충돌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법 해석과 적용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잉입법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고 있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강력한 벌칙을 제정한 것은 아무래도 불편한 북한의 심기를 좀 달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보여주고자 하는 의사가 반영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이장희 명예교수가 마지막으로 지적하는 것은 이건 정전협정 위반이다 했는데 사실 2013년 김영철이 이제 총참모장을 할 때 정전협정이 무효화, 이 시간으로 무효하다는 선언을 했기 때문에 사실 정전협정이 북한 입장에서 본다면 있어야지 위반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미 무효화가 된 정전협정을 위반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 정전협정 62조를 보면은 평화 협정 같은 것으로 명확하게 대체될 때까지는 계속 효력을 가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정전협정은 위반은 될 수 있지만 없어질 수는 없는 참 독특한 법적 지위를 가진 정전협정입니다.
다른 경우에 보면 정전협정은 군사적으로 충돌하던 쌍방이 우리 잠깐 무기를 내려놓고 한번 평화적인 분쟁 해결을 시도하자, 시간을 가지자. 그렇지만 한쪽이라도 평화적인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다시 이런 무력 충돌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경우만 한국전쟁 경우만 정전협정 62조 때문에 위반은 있지만 전쟁 상태는 계속되지만 계속 효력은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죠. 이제 바늘로 코끼리를 어떻게 죽이는가. 국제법 학자들이 많이 얘기합니다. 그럼 바늘로 코끼리를 계속 죽을 때까지 찌르면 바늘로 코끼리를 죽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전협정은 계속 위반은 되고 무시당하지만 대체되기 전에는 정전협정은 계속 존재하는 것이죠. 따라서 그 전단살포가 정전협정 위반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그다지 법적으로 또 전략적으로 한반도 평화체제상에서 중요한 이슈는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법률 개정을 하는가? 그 서호 통일부 차관의 기고문을 보면은 인권 문제를 향상시키는 노력은 중요하다. 하지만 더 큰 틀에서 봐야 된다. 이런 전단 살포를 한다 그러면 오히려 북한 주민에 대해서 고통을 줄 수 있고 북한이 정상국가화되는 것을 더 주저하게 만든다. 이런 논리는 예전 노무현 정부 때부터 계속된 논지였죠. 근데 이런 그 개정 남북관계 발전법 입법의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빨리 북한과의 대화를 시도해서 남북관계를 평창 올림픽 이전으로 되돌리고자 하는 이 정부의 이런 조바심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훈 교수는 이제 북한이 그것을 원한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문재인 정부가 원하는 바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북한의 심기를 달래서 북한을 다시 대화의 테이블로 불러들여야 한다. 2019년 2월 하노이 결별 이후로는 남북 교류라든지 북미 간의 대화가 완전히 멈춤 상태에 있기 때문에 어떤 전환점이 필요하다. 이런 전략적인 조바심이 작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를 보면 한반도에서 긴장 상태가 발발해도 남북관계에 물꼬를 트는데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 이야기하고 남북관계가 좋으면은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는데 아주 좋은 기회다. 즉 어떻게 해서도 남북관계를 계속 앞으로 진전시키고자 하는 이런 심정이 계속 작용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지난번 그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 때도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텔레비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죠. 개인적으로는 불행한 일이지만 이것이 남북관계 물꼬를 트는데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 즉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것은 남북관계를 진전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어떤 고정적인 관념이 굉장히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보입니다. 민주당에서는 허영 민주당 대변인 명의로 서면 브리핑을 통해서 한국의 내정에 대한 혼수성 간섭이 도를 넘었다고 미국을 비판했는데 이 이야기는 사실 그 박정희 전두환 군사 독재 정권 때 미국이 한국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 비판을 했을 때 우리 정부가 취했던 자세죠. 그 대척점에 섰던 그 당시에 반정부 그 학생 운동가라든지 그 시민 운동가들이 그 같은 프레임으로 대북 전단 금지법을 비판하는 미국이 내정 간섭이 심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인권은 주권주의, 국가 주권주의와는 대척점에 있기 때문에 내정 간섭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자, 마무리를 하자면은 철저한 법률 검토가 선행되었는가? 말씀드린 대로 그 법 전공자가 아닌 제가 봐도 여러 가지 기본 개념에서 허술한 점이 있고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입법이 반드시 필요했는가? 사실 지금 통일부 산하에 있는 통일부의 허가를 받는다면은 이런 전단 살포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 정부가 판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충분합니다. 따라서 이 입법은 한국민과 한국 사회를 대상으로 제정이 됐다기보다는 북한 정권 달래기의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입법을 통해서 북한의 태도가 변화가 있어서 비핵화에 의미 있는 진전이 있고 남북 간에 의미 있는 말뿐이 아니라 의미 있는 경제협력과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은 이 법이 100% 악법은 아니겠죠. 하지만 지금 김정은 정권은 문재인 정권과의 어떤 큰 기대가 없거든요. 뭐 삶은 소대가리라든지 중재자의 오지랖을 떨지 말라든지 이것은 김정은 정권이 그간 문재인 정부의 약속에 대해서 일말의 희망을 걸었으나 지난 4년 동안의 행보를 보면은 미국을 설득시키지도 못하고 북한이 이제 경제 제재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어떤 그 변화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화가 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정도의 북한에 대해서 부드러운 유화 제스처를 취했다 그래서 과연 김정은 정권이 미국을 직접 상대하기보다 문재인 정부를 통해서 미국과의 접촉을 시도한다든지 남북 관계 개선에 전면적으로 나설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따라서 이런 이번 이 법률안의 개정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법률에서 우리가 비판을 할 수 있지만 과연 우리가 과거에는 인권의 문제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북한 인권에 대해서, 국가 안보와의 조화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했는가에 대한 내부적인 반성이 있어야지 이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한 행동에 대해서도 균형 잡힌 그리고 떳떳한 비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께서 눌렀습니다. 이제 네, 법안의 내용을 법리적인 면에서 자세하게 검토하면서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정책적 효과와 향후 남북관계의 전망까지도 네,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다음으로는 저희 지정토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정토론은 저희 이민복 저희 대북 풍선 단장님을 모시고 그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민복 선생님. 제가 여기서 이 모든 민간인 대북 풍선을 있게 한 당사자입니다. 뭐 이른바 대북 풍선 원조라고 하는데 이걸 그냥 이것이 어떤 건가 사실을 내가 조금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판단보다는요. 제가 삐라보고 탈북한 사람입니다. 삐라보고 6.25 진실을 알아가지고요. 야, 이건 아니다. 이렇게 반대로 미국과 남한을 증오했는데 어떻게 북한이 이렇게 하는 거 가지고 북한 사람들이 괜히 이거 증오를 없애야 통일된다. 그래서 탈북, 인생혁명을 일으켰어요. 그러고 남한의 4개 나라 국경과 감옥을 거치면서 남한에 와가지고 이거 보내야 된다. 시정일관 제가 주장을 했죠. 근데 이 정부가 2000년 첫 정상회담 할 때, 김정일이가 회담 자꾸 하자니까 그럼 우리하고 들어오죠. 대북 방송하고 삐라 뿌리지 마. 그래서 2000년 4월에 중심을 내가 정확히 합니다. 그 국방부 시민전단 권석철 장로라고 저하고 같은 북한 선계 멤버이기 때문에 잘 알죠.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저 라디오 인터넷 없는 북한 동포들이 눈가기를 가리는데 이 삐라밖에 없는데 라디오도 사실 소용이 없습니다. 라디오 자체가 없으니까요. 인터넷도 없고요. 유일한 나라죠. 그래서 안타까워서 2003년도에 공풍선으로 시작하다가 그거 어느 세월에 몇 개 보내겠어요. 멀리도 못 가요. 그래서 제가 마침 과학원 연구원 출신이 돼가지고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내 신념이었습니다. 한 5년 고생한 끝에 지금과 같은 대형 비닐 풍선이 개발됐죠. 개발이라는 게 물론 특허도 받았지만요. 다른 거 아닙니다. 한 수백만 원짜리 정부가 하던 것을 민간이 할 수 있게끔 10만 원으로 낮춘 겁니다. 단순 명령하고요. 그래서 이걸 처음에 날릴 때는요. 2005년도에 지금 큰 풍선이 됐고 본격적으로 하는 건 2008년도부터인데요. 국경 주민들이 전현 주민들, 네, 여기서는 적경 주민이라고 하더라고요. 북한에서 전현 주민이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다 나 구경을 했어요. 아이 수고한다 우리 교회 앞마당에 서라고 그러고 여기 와서 하라고 그러고 심지어 돈도 주고 했어요. 어떤 의미에서 적경 주민들이 반공의식 이게 강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다가 이것이 적대적으로 변화된 게 언제냐면 2008년 가을부터인데요. 10월달. 제가 이거를 다 오픈해서 다 가르쳐주고 많은 사람이 보내면 좋지 않겠나 해가지고 제가 뭐 특허 받았다고 해서 다 기술을 전수하는 식으로 해줬는데 이 중에 탈북자 중에 지금 11살인 게 자유북한운동 박성학 씨인데 이 친구가
원래 있던 조직에서 문제가 있어서 탈퇴해가지고서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을 묶고서는 이걸 공개적으로 날리기 시작했어요. 임진각 가가지고 며칠 날 우리 날립니다 해가지고 기자들 꼭 불러가지고 네거티브하게 이렇게 막 하다 나니까 이때부터 북한이 막 제일 싫어하는 거니까요. 막 포격한다, 죽인다 하니까 주민들이 불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부터 뒤집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심각했냐면요. 백령도가 가장 풍선 날리기 좋습니다. 전 거기에 해야 평양을 해가지고 한경북도까지 쫙 이 편서풍으로 날아가거든요. 사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풍선 날리기가 어렵습니다. 풍량도 적게 날리고 적고요. 저 북으로 가는 게. 근데 백령도 가서 제가 진짜 기지 잡고서 하랬는데 박상학 씨가 2011년에 한 번 가서 막 난리치는 통에 백령도 주민들이 상당히 그 실향민들 중심이고 기독교가 90%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반감의식이 있는데도 이거 하면 안 된다. 거기 몰래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 미래라는 배를 타고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다 압력낸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번에 그 정말 중요한 위치가 날아났고요. 지금은 이것이 점점 오다가 이제 삐라 반대포까지 됐네요. 사실 3년 전, 4년 됐네요. 2018년도 4.27 판문점 선언 때 하도 분위기가 그래가지고 제가 좀 중단선언을 했어요. 너무 뭐 이렇게 남북이 좋아한다니까. 그런데 작년 5월에 박상하 씨가 또 강행을 한 거예요. 여기에 저쪽 김여정이가 난리 나가지고 지금 폭파하고 위협하고 삐라 반대법 만들라 해가지고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여기서 좀 추가들어가지고 문제점이 뭐냐? 제가 뭐 법리를 다 떠나가지고요. 물론 표현의 자유를 막는다라고 하는데 우리 정부나 여당에서 지금 주장하는 명분이 뭐냐면 국민 생명과 안전, 그다음 남북 관계 합의라는 거예요. 남북이 합의한 거라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뭐가 문제냐? 상식과 사실이 아닙니다. 이게 우선 합의라고 하는데 합의는 정부 간에 한 거죠. 왜 자유민주화에서 민간이 정부 무조건 따르라는 건 북한 같은 독재국가에서 가능한 거죠. 근데 민간은 민간인 것이죠.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군요. 그 다음에, 내가 여기 좀 쓴 거 있는데요. 내가 시간 갈 것 같아서 좋은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일방적인 합의라는 것이죠. 또 정부간끼리도요. 뭐냐면은 전단만 하지 말자, 방송만 하지 말자. 그런데 지금 전단 보는 나라가 북한밖에 없습니다. 남한은 보지도 않는 거고 인터넷 선진국입니다. 인터넷까지 저항을 내야 되는데 전단만 보내지 말자. 라디오 방송, 대북 방송도요. 뭐 북한에는 라디오도 없어요. 인터넷으로 지금 북한은 일방적으로 별별 선전을 다, 심리전 다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은행 가서 돈까지 꺼내가는. 그러니까 이 합의 자체가 아주 불균형하다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면은요, 이 자꾸 국민 생명과 안전 문제라고 하는데, 참, 제대로 얘기합시다. 우리가 표현의 자유를 관이 안에서 의병처럼 우리 민간인이 하고 있는데, 그거를 포섭했다, 죽이겠다는 가해자가 문제가 아니나요? 예. 그러면 가해자 편 드는 게 아니라 우리 피해자, 우리 국민 편을 들어야 되는데, 이건 엉뚱하게 북한 편 드네요. 이게 문제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그렇게 약국의 감초처럼 얘기하는 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거 맞는 얘기입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절대 국민과 생명이 아무리 명분이 좋다고 해도, 표현의 자유고, 옳다고 해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면 해를 대면 안 되죠. 물론 북한이 가해해서 그런 거지만, 100번 물러나서도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원래 심리전이라는 것이 이게 조용히 하는 겁니다. 이게 원래 조용히 하는 건데, 이렇게 떠들고 하는 거를 제지하면 되는 것이지, 우리처럼 절대적으로 제가 날립니다. 전 자격증을 가지고 정말 5톤, 2.5톤 2대를 하지, 다른 사람들은 하나 자격증도 없고, 그냥 조금씩 그냥 몰래 갔다가 날리고 떠들기만 하는 거거든요. 이런 면에서 공개적 풍선에 대한 건 맞고요. 이건 경찰 징용법으로 얼마든지 막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경기도지사가 트집 잡는 게 뭐냐, 의정부 지붕에 떨어진 건데요. 그거 맞는 말이에요. 그렇게 실수하면 안 됩니다. 사고 날 수 있어요. 이거는 아마추어들,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이 해서 그럽니다.
저같이 자격증이 있고 특허를 가지고 국가가 인증한 장비를 가져가게 되면 절대 이런 사고가 안 납니다. 3%안 들어간다. 우리는 100% 들어갑니다. 여기서 뭐 또 설명할 거, 그래서 100% 들어갑니다. 장담을 한다거든요. 예, 이러기 때문에, 예, 이게 삐라 반대법을 새로 만들 필요가 없는 거를 지금 떠들고 하는 거죠. 공개적 풍선. 이게 지금 하태경 의원이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걸 이걸 기상청 자료하고 경찰청 조사 자료 가지고 의원이 함부로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하겠어요. 조사 자료가 이미 2014년도에 공개된 겁니다. 이거는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이제 이런 거는 경찰직법하고 가스안전법으로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걸 만들었는지 이건 참 심각한 거고요. 또 하나 이 법의 문제가 뭐냐면은 아니 전현지구 남북한 합의가 이 전현지구 적경지대 군사분계선 일대라고 하는데 삼국에서 보낸 것도 지금 막는데요. 그러면서 전현지구 생명과 안전, 주민의 생명 안전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예, 이런 문제가 있고요. 지금 또 심각한 게 뭐냐면요. 이거를 경기도지사는 재난으로 선포했어요. 대북비라를요. 재난이라 기본 안전법이 들어가 보니까 사회재난하고 자연재난인데 이건 자연재난을 사회재난에도 대통령이 명한 삐라 관련 무슨 팬데믹이나 뭐 이런 거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이게 제형 법정주의 위반이라고요. 이걸 해가지고서는 우리 정말 좀 조용히 날리고 3년 전에 날리지도 않았어요. 또 3년 전부터는 제 거 장비를 다른 사람들은 자격증도 없고 뭐 그냥 임시하기 때문에 장비가 없어요. 근데 제 장비를 몽땅 다 해소해 갔어요. 그러고서는 저를 또 행령으로 해. 3년 전부터 안 날린 사람을 지금 날린 사람 처벌해야지 왜 3년 전에 안 날린 사람 나까지 그래요? 이렇게 압력을 내는다는 것은 이게 상식과 사실과 이게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제 얘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질문할 거 있으면 또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그 대북 전단 금진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우리가 이런 표현의 자유와 또 이러한 자유민주 시민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이번 대북 전단 금지법에 대한 우리 시민사회가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되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갖고 오늘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의를 기점으로 또는 이번 회의 내용 가운데 혹시 누구라도 우리 시민사회나 NGO가 이런 대북전단 금지법을 개정하고 또 이것을 올바르게 원래대로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한다면 어디에서부터 해 나가야 될지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뭐 질문 겸 해서 제 참여 의도를 말씀드렸습니다. 함정인 선생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이 선생님과 의견이 같은 것이 심리전은 조용히 할 때 가장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엔 전달이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시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끝에서 기대했던 효과가 나는 것인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법이 제정됐고 그 다음에 앞으로 뭐 국회의원 선거라든지 대선이 당장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이 이런 새로운 환경을 만들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계속 북한 인권 내 개선을 위해 노력할 방도가 있는 것인가 이런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관광 등을 해서 우리의 시스템을 보여준다면은 그리고 정보를 전달하면 좋겠지만 그것은 이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또 북한이 그것을 외화벌이 수단으로만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접경 지역에서도 이제 전단 살포 행위를 금한다고 했지만 사실 그 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국 정부의 능력이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과 접경돼 있는 러시아와 중국에서 이런 정보를 북한에 전파하는 그런 움직임이 더 효과적일 것이고 두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북한에 대한 전단이라든지 정보 전달을 금하는 것이 법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와 우리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사실 나중에 이런 어떤 법적 분쟁이 나더라도 이것을 저희가 방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우수성이라든지 그런 어떤 삶에 대한 정보를 담은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북한에 대한 정보
를 제공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 판문점을 넘은 오중사도 왜 소녀시대를 다 안다 했고 예전에도 뭐 몰래 강남스타일 뮤비를 본다든지 한국 드라마를 봤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북한 말고 더 나은 삶이 저기 있다. 북한 말고도 더 나은 대안이 있다. 이런 정보를 북한 주민한테 전달한다면은 더 효과적이고 이 법의 제약에서도 상당히 자유롭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에, 오늘 봉영식 박사님 강의 잘 들었고요. 질문 2가지하고 코멘트 2가지를 좀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제 그 정부가 그 접경 지역의 주민들의 그 생명권 때문에 뭐 이런 거를 법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러한 그 작은 단위의 생명권하고 우리 국민들 전체가 지금 북한의 핵공격, 그다음에 장사정포 위협에 직접적으로 돼 있는데 어떤 생명권을 먼저 지키는 것이 우선인지 그걸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여기에 지금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의 중요한 기준으로 남북 합의서를 많이 여러분들이 뭐 들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남북 합의서 최근 그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의 그 뭐 4.27이니 뭐 9.19 평양선언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우리 한반도의 평화가 다 온 것으로 다들 국민들한테 착각을 줬죠. 그러나 그 이후에 북한 핵 협상이 실패하면서 그 남북 연락 사무소 폭파 등등 해서 이제 뭐 남북 합의서의 기본인 화해 협력 정신이라는 거 온데간데 없고 지금 사실 사문화됐다고 보는데 아직도 이게 효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걸 한번 답변해 주시고요. 2번째 코멘트는 우리가 남북 대화를 할 때 주고받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정부는 지금까지 주기만 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동서독이 옛날에 통일하기 전에 서독이 그 동독한테 현금도 많이 주고 원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중요한 거는 이제 동독에게 주민들에게 서독 TV 방송 허용해라. 그 다음에 뭐 인적 왕래도 허용해라. 아주 그 원 바이 원 주고받는 그런 그 협상을 많이 했어요. 우리 정부가 그런 능력이 없다는 걸 알고 있지만은 너무나 이게 부당하다고 보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사회의 그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오해가 있음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자유민주주의라는 건 모든 사상 이념에 다 관용을 해야 된다는 이런 그 허구가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것까지 포용을 해야 된다. 이런 그 맹신을 가지면은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수가 없고 결국은 북한의 노동당이 지금 한반도의 적화를 결코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끌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대북전단 관련해서는 제가 15년도에 군 생활했는데 저희 쪽에서 보내는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북한 쪽에서도 보내는 게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밤에 출동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북한 측에서도 그 차량에 스피커를 설치를 해서 이렇게 방송을 하는 모습이 되게 많이 관측이 됐었고 그쪽에서 뿌린 삐라드도 제가 수색대를 진행하면서 많이 수거하고 그랬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정부 측에서의 입장이 뭐라고 이거를 변명을 하는지 그런 부분에서 좀 궁금합니다. 동 교수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그 발표 초반부에는 굉장히 국제법적인 접근을 많이 하셨는데 남북 관계가 정치학자로서 현실주의 이론에 의하면은 이렇게 국제법적으로 접근을 해서 남북 관계의 특수성이 있는데 얼마나 적절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굳이 그렇게 법적으로 접근하시다면은 그저 이장희 교수인가 그 친구 얘기도 하던데요. 과연 이게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안보 이렇게 했는데 법적으로 정말 하자면은 클리어 앤드 프레젠트 덴저냐. 우리가 대북 전단을 살포한다고 해서 북한이 거기다가 포격을 가하겠다고 위협을 하고 한 번 또 쏜 적도 있습니다. 그게 과연 클리어 앤드 프레젠트 덴저가 되느냐. 이거 그렇게 따지면은 이게 정말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만한 위험 요소인지. 아까 이만복 선생님인가요?
조용히 살포하면 된다 그랬는데 그게 정말로 굳이 국제법적으로 논하신다면은 이게 그런 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근데 별로 중요한 얘기가 아니었고, 특히 이만복 선생님이나 우리 동 교수님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좀 다른 얘기인데요. 탈북민들이 중국을 통해 가지고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분들에게 많은 돈을 송금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을 드리는 것뿐입니다. 제 부족한 발표에도 이제 좀 잘 이해가 되셨으려고 생각합니다만은 그건 뭐냐면은 이 법이 얼마나 졸속으로 만들어졌는가, 얼마나 허점이 많은가 이것은 다 이해를 하셨을 것입니다. 뭐냐면은 이 문재인 정부는 이것을 시간벌이용 북한을 달래서 남은 임기 동안에 다시 한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가동하겠다는 목적으로 한 것이지 어떤 이것이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는 법적으로도 탄탄하고 촘촘하고 대대손손 남북 간의 어떤 화해라든지 평화 공존을 위한 법률로 생각했다는 흔적은 없습니다. 시간벌이용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하지만 이제 신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니 어느 생명권이 더 소중하냐, 전체 국민의 생명권이 더 소중하냐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제가 이 정권의 대변인이라면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북한을 달래야 된다. 북한을 너무 자극하면은 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을 받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한 박자 쉬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정당화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더더군다나 그 DMZ 접경지대 주민들도 사실 이런 이 선생님께서 잘 말씀하셨는데 공개적인 풍선 띄우기 여기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표시하고 또 위협을 느낀다고 이야기했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제법상으로 현존하고 명확한 위협이 있는가를 이제 양 선생님께서 지적하시는데 굉장히 좋은 지적입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의무는 이 정부가 지고 있는 것이에요. 정부가 지고 있는 것이 그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숙제겠죠. 그냥 이러다 큰일 난다 이거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정부한테 유리한 거는 2016년 대법원 판결입니다. 그때는 풍선 띄우는 거 전단 뿌리기와 북한의 도발 행위가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했거든요. 그것을 뒤집어 엎는 법원의 판결이 필요합니다. 이 법이 바뀌려면. 인과관계 증명을 정부가 못할 때 전단 살포와 한반도 전쟁 발발, 접경지대 주민의 그 안전과는 상관이 없다. 이것이 증명이 돼야 되기 때문에 법적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주기만 하는 스타일이 안타깝다고 신 선생님께서 맞습니다. 근데 계속 줘가지고 달래서 우리가 아무래도 또 유리한 위치에 있으니까 적어도 북한의 핵 능력이 조금 더 늦춰졌고 한반도에서 무력 충돌의 횟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굉장히 큰 수확이 아니냐 이렇게 계속 이 정부는 항변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거기에 제가 동의한다는 것은 아니고 저희에서는 이 국민들은 안보 문제 지금 코로나 사태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북한과의 어떤 큰 충돌만 없다면은 그냥 관심을 둘 여력이 없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입법이 가능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북한 측에서 하는 거고 아까 왜 신 선생님께서 주기만 하는 스타일이냐 우리는 근데 그런 게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는 좀 더 다른 북한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 북한이 뭐 전단을 살포한다 그래서 북한 체제를 흠모하고 그쪽에 경도되고 할 대한민국 국민이 많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는 이제 대한민국 군과 정부가 전략적 유연성을 이제 보이는 것이죠. 그때 김여정 제1부부장이 몇 천만 장의 전단을 살포한다고 준비됐다고 그러고 그런 걸 중앙통신이 공개했지 않습니까? 그때 저도 텔레비에서 그거 코멘트하면서 뭐 북한 전단이 어떤지 내용이나 좀 보자 이런 태도였죠. 탈북자들 치고 자기 가족을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뭐 저를 비롯해서 그래서 그 물질적으로 보내는 거죠. 탈북자가 이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데도 북한 동포 자기 가족을 위해서 돕는 거는요. 그 마음뿐만 아니라 여기 돈이 굉장히 큰 겁니다. 북한의 한 달러기 우리 돈 1,000원입니다. 여기 10만 원이면은 어떻게 되나요? 네. 10년치 월급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만 전략해서 보내도 북한에서는 정말 옛날에 이런 말이 있어요. 처음에는 제일교포들이 제일 부러워했어요. 그 취직들 보내주는데. 좀 이따 중국 교포들이 또 제일 부러워했어요. 중국 교포들 도와주니까요. 지금은 남한 탈북자들이 아주 인기가 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것을 보내고 있는데, 이것이 또 어떤 파장이 있냐면요. 정말 무서운 그 말은 안 해도요. 야, 남조선, 헐벗고 꿈들이 남조선에서 오히려 도움을 받아? 예. 이거에 대한 엄청난 그 보이지 않는요. 그 희망과 기대와 그런 거가 있고요. 또 하나는 북한 사회 내부가 어떻게 달라지냐면요. 경제적으로요. 북한은 두 개 경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부기관, 주민경제가 있습니다. 이 주민경제가 절대적입니다. 왜냐하면 배급 안 주는데 1994년에서 김일성 죽을 때 안 줬거든요. 지금까지 어떻게 해요? 북한 주민들이 자체로 시장경제를 운영해서 살고 있는 사회거든요. 이것이 점점 커질수록 북한 정부는 쫄아들고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탈북자들이 내 가족을 위해서 보내주는 것이요. 지금 우리 정부가 지금 북한을 얼마나 도와주려고 그래요. 그거는 정권 유지가 됩니다. 냉정히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정말 내 가족을 위해서 보내주는 거는 그 주민경제가 활성화되고 거기는 정신적, 물질적 북한 사회를 정말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김정일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이것도. 근데 삼국에서 이 물자 보내는 것도 통제한다고 그래요. 이거 정말 대남공작기관도 하지 못한 일을 이 정부가 지금 해주고 있거든요. 통일되면은 아마 북한 대남공작부 부서 문건 열어보면은 진짜 별게 다 나올 것 같습니다. 동독, 통일된 데 보니까 전부 서독이 얼마나 간첩을 많이 받는 게 드러난 것처럼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네. 잘하면서도 왜 그러는지. 북한에서 송금을 받은 가족분들의 이 주위의 사람들이 그 네. 사실을 인지할 수 있습니까? 아유, 그럼요. 물론 시시하지만요. 절대 삐라 보내면 안 본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더 보게 돼 있고요. 말하지 말라면 더 말합니다. 다 지혜가 있습니다. 목숨과 관련되니까 세 명 있을 땐 잘 말 안 해요. 왜냐면 증거가 둘이 되면 큰일 나거든요. 둘이 있을 때는 얘기를 해요. 그러고서 마지막 끝났는데 우리끼리 그때 북한 있을 때 그랬어요. 너 갖다 고발하면 난 네가 말했다 그러겠어. 네. 이러면서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돈이 들어오면은 그 엄청난 겁니다. 여하튼 상상해보세요. 여기 10만 원이 거기 여기 10만 원이 북한의 10년 월급이 숫자로 따지면 김원식 교수님께서 채팅창으로 질문 주셨습니다. 북한 주민이 북한 정부하고 우리 문재인 정부가 그 협력하는 데 대해서 북한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의견을 조금 여쭙는 질문 주셨습니다. 제가 얘기 저는 북한 주민은 이제 협력 자체에 대해서 어떤 선호도가 있다기보다는 굉장히 어려운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어떤 결과를 바라고 있겠죠. 결과예요. 근데 그 결과가 뭐 사진은 많이 찍고 했는데 정상회담도 하고 결국에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특히 민생 대장정이라고 선전을 하면서 하노이에 의기양양하게 갔는데 빈손으로 돌아온 것. 거기에 대해서는 북한 주민이 대단히 크게 실망했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 해도 벌써 2019년 2월이지 않습니까? 지금이 2021년 1월이니까 거의 2년인데 2년 동안에 모든 게 멈췄어요, 북한에서. 그리고 코로나가 생겼고 경제 위기, 또 수해. 그 때문에 주민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생각이 고정돼 있다기보다는 문재인 정부가 손을 잡아서 뭐가 나오고 쌀이 생기고 돈이 생긴다면은 긍정적으로 생각할 것이고 아니라면은 이제 호전적으로 대할 것인데 이 지난 4년간을 볼 때는 남측과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었지만 별게 없었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2년 전에 뭐 겨울 그래요. 올림픽이라든가 여러 가지 백두산에서 손잡고 있는 모습이라든가 도다리 모습이라든가 그걸 통해서 현재 집권 체제에서 굉장히 정치적인 힘을 많이 얻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제 이런 북한에서 원하는 법을 통과시켜 줌으로 해서 김정은이 수호령한다 차원에서 시진핑을 수에 초청한다라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선거 시전에서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그렇게 이런 법을 통과시킨 건 아닐까 하는 그런 또 생각이 좀 나이브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그런 생각입니다.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혹시 그 문재인 정부에서 발의된 이 법들이 이제 다음 정부에서 법 개정이 가능한지 법 개정 여부를 좀 물어봐 주셨습니다. 그래서 봉영식 선생님 혹시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멘트 부탁드리고요. 나이브한 생각이라고 신 선생님께 말씀하셨는데 나이브한 생각이냐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점화 플러그라 그러죠. 그래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가동시켜야 되는데 지금 트럼프도 재선에 실패했고 마음이 급하죠. 그래서 이런 법 제정을 통해서라도 북한한테 우리가 얼마나 성의를 보이냐를 이제 빨리 보여줘야지 그나마 불씨를 살릴 수 있다. 이런 급박함이 보인 것이 이번 입법이라고 생각하고요. 법 개정은 다음 정권에서 가능하겠죠. 이제 헌법 소원이 있을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정말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가,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타당한 이유가 명확하게 있는가를 이제 법적으로 증명하는 케이스가 생긴다면은 그걸 토대로 해서 하지만 이제 국회가 계속 이 입법을 선호하는 당이 다수당이라면은 계속 유지가 되겠죠. 아까 나왔던 질문 중에서 그 북한 주민들이 문재인 정부와 지금 김정은이 이렇게 협력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코멘트 짧게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사람들 볼 때는 이거 남조선이 북한이나 이 북한이 남조선이나 이 헛갈릴 정도죠. 어떻게 저렇게까지 김정은이 이쪽을 도와주나? 네, 이런 정도고요. 그 다음에 뭐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걸 잘 몰라요. 예, 먹고 사느라고, 예. 그래서 이런 걸 또 자꾸 알려줘야 되는데, 폐쇄라는 걸 여러분들 상상을 못 합니다. 라디오, 인터넷이 없는 유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 끝나고 제가 하나만 조금, 이해를 위해서 하나 드려드릴게요. 말씀들이 다 좋아서 내가 하나 보탬 참고드리는 건데, 이게 대북 반대법 돼가지고서 8월 3일 날 외교 통일위원회에서 국회 성명을 해가지고 그때 막 싸움이 있었어요. 처음에. 정말 처음에 들어가서 분위기가 다 여당 쪽으로 넘어갔어요. 이미 12명이고 그쪽에. 이쪽 야당은 뭐 7명밖에 안 되고 둘 앞에서 9명인데 분위기도 뭐 완전히 넘어갔댔어요. 3분째 이쯤 돼서 저를 정의를 불렀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아까 말씀드린 거대로 이거 절대 국민의 생명과 완전히 상관없는 거다. 레이더에 걸리지도 않고 이거 열이나 소리도 안 들리고 조용히 하면 아무 문제 없다. 하고 이게 자격증을 가지고 해야 된다. 이 실태에 누구도 이거를 그래서 여당 의원 몇 명이 이건 너무하다. 그래서 조정위원회를 남겼던 거예요. 92일 동안요. 성영길 위원장도 저를 따로 만나가지고 이인복선 단장님 이렇게 사람 표현하는 사람 처음 봤다고. 박사에는 막 대통령하고 얼굴이 막 이런데 이렇게 편안한 사람 처음 봤다. 근데 대화가 잘 됐었어요. 저하고 전화도 나누고 지금도 그래요. 근데 이게 강행된 걸 보고요. 아까 말씀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교수님도 얘기했고 이제 질문들 보니까 이게 성급하게 저쪽에 잘 한번 좀 보이려고 이게 날래 어떻게 되든 간에 이게 안 되는 것도 잘 알 겁니다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반드시 헌법소원 우리 중지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발제를 맡아주신 복령식 선생님, 그리고 토론을 맡아주신 이민복 선생님, 그리고 또 질문, 또 여러 가지 의견 주신 선생님들 모두 참석해주신 선생님들까지도 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벌써 예정된 시간을 지나서요. 오늘은 많은 얘기를 더 하고 싶으시겠지만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강연만 잠시 안내해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님을 모시고 재정준칙의 필요성과 도입 방안이라는 주제로 진행되겠습니다. 지난 2020년 12월 2일 558조 원의 2021년 예산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정부 편성안보다도 2조 원 불어난 역대 최대 규모의 초슈퍼 예산입니다. 정부는 경제 회복이라는 명분으로 최대한 확장적 기조에서 편성한 예산이라고 했지만 문정부 취임 후 불어난 국가 채무액만 300조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예산 관련 근거법도 경제성 검증도 제대로 되지 않은 항목들이 다수 포함된 초슈퍼 예산에 대한 우려와 많은 문제점들이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 재정에 대해서 논의할 다음 미트 콘서트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또 이렇게 늦은 밤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미트 콘서트가 신년을 맞아서 시간이 9시로 변경되었다는 거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주에는 정상적으로 수요일 날 저녁 9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관련해서 이 법안과 관련해서 또 오늘 강연과 관련해서 자유롭게 소감 나눌 수 있는 시간은 공식적인 행사 끝나고 또 계속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좀 더 참여하셔서 소감을 서로 나누시는 부분에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늦은 밤까지 정말 감사드립니다. 전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수고하셨어요.